네, 오늘 당신의 위 살펴볼 자료는요. 요즘 일본 정가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집권 자민당의 리더십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뭐 70년 넘게 일본 정치를 이끌어온 정당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양원에서 모두 과반수가 무너지고 이시바 총리마저 취임 1년도 안 돼서 물러나면서 위기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4일에 새 대표를 뽑는데 이번 결과에 따라서는 일본 역사상 최연소 총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과연 누가 후보로 나서고 있고 이 상황이 앞으로 일본 정치에 그리고 또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자, 후보는 여러 명 나왔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딱 두 사람이 앞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바로 고이즈미 신지로 현 농림수산 대신하고 다카이치 사나의 전 총무 대신입니다. 고이즈미 후보는 이제 44세, 아버지가 워낙 유명했던 총리였잖아요. 네,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죠. 인기가 대단했었죠. 만약 당선되면 전후 최연소 총리가 되는 거고요. 이분은 당에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입히겠다. 그리고 다시 폭넓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내세우고 있어요. 작년에는 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외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근데 올해는 국민 감정 변화에 부응하겠다.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 이러면서 약간 뭐랄까 신중해진 모습? 그런 걸 보이고 있네요. 네, 그 신중함 속에서도 근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최근에 그 강경 우익 성향의 산세이토라는 정당이 뜨는 걸 의식했어인지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온건 노선과는 좀 다른 행보인데요. 그렇죠. 이게 작년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당내 기성세대의 반발에 좀 부딪혔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온건 개혁 노선하고 당내 보수 기반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여요. 뭐랄까 개혁 이미지와 현실 정치 사이의 줄타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네요. 그럼 다른 한 명, 다카이치 사나의 후보는 어떤가요? 이분이 당선되면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역사를 쓰게 되죠. 64세시고요. 맞습니다. 다카이치 후보는 고이즈미 후보와는 뭐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보수적이고 매파적인 색깔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계승자를 자처한다고요? 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일본의 그 전쟁 책임을 좀 희석하려는 역사관이라든지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어요. 상당히 강경하네요. 네, 경제 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또 천안 계승은 남성만 가능하다는 등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보수적인 가치를 강하게 지지하고요.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다고요? 네, 그게 좀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일본 인구의 한 3%밖에 안 되는 외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당내 보수층에게는 먹힐지 몰라도 다른 의원들은 좀 우려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좀 의외인 점도 있어요. 통화 정책에서는요. 작년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을 때 그걸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푸는 걸 선호하는 소위 비둘기파적인 면모도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둥글보의 휘발이 확연히 다르네요. 그럼 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나요? 복잡한가요? 뭐 기본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1차 투표에서 국회의원 표랑 당원 표를 합산해요. 여기서 과반을 넘는 사람이 없으면 1, 2등만 결선 투표로 가는 거죠. 아, 결선 투표. 네. 근데 결선에서는 국회의원 표 비중이 훨씬 커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작년에 다카이치 후보가 당원 투표에선 1등이었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근데 결선에서 국회의원 표 때문에 결국 졌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국회의원들의 표심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누가 되든 근데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당장 10월 말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이시바 총리가 좀 애매하게 약속했던 무역 합의 문제도 정리해야 해요. 그 미국 관세 15% 인하 대가로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하는 거요. 네, 바로 그거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것도 큰 숙제고요. 국내 상황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실질 임금은 7달 연속 떨어졌으니 국민들 불만이 지금 엄청나고요. 아,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자민당은 현실을 너무 모른다. 우리랑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워낙 약해서 자민당이 정권을 잃을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들 하죠. 네, 당장은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산세이토 같은 새로운 세력의 부상이에요. 아, 그 반세계와 반이민 내세우는 정당이요? 맞습니다. 이 정당이 상원 의석을 2석에서 15석으로 크게 늘렸거든요. 특히 소셜미디어를 아주 잘 활용해서 유권자들한테 직접 파고드는데 이건 오히려 기성 정치인인 자민당 의원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네요. 새로운 도전이네요. 자민당이 위기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얼굴을 내세워서 분위기를 바꾸곤 했다는데 이번에도 그 전략이 통할까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어차피 자민당은 안 변해 이런 냉소적인 반응도 많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게 바로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 리더를 바꾼다고 해서 자민당이 정말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일본 자민당이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서 변화를 외치고는 있지만 그 방향을 두고 온건파 고이즈미와 강경파 타카이치가 아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동시에 국민들의 불만과 의심의 눈초리도 아주 따갑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번 리더십 교체가 과연 산세이토 같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도전을 막아내고 또 뿌리 깊은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일본 사회가 직면한 진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당의 그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얼굴만 바꾸는 또 한 번의 미봉책에 그치고 말까요? 앞으로 일본 정치를 지켜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당신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